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누군가와 크게 싸웠어요. 그 자리에서 수십 마디가 오갔죠. 그런데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 수십 마디 중에서 딱 하나만 머릿속에 남아요. 가장 상처가 됐던 그 한마디요. 넌 항상 그래. 솔직히 난 네가 좀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밤새 머릿속에서 재생되죠. 자려고 누웠는데 또 떠오르고, 다음날 아침 밥 먹다가 또 생각나고, 심지어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저도 처음에 이 현상을 연구로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이게 내가 예민해서 혹은 성격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건 뇌가 설계된 방식 자체의 문제였어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 왜 뇌는 나쁜 말을 좋은 말보다 훨씬 강하게 기억하는가? 둘째, 그 기억이 왜 자꾸 반복 재생되는가? 셋째, 오늘 당장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풀어드릴게요. 1998년 미국의 신경과학자 펠프스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편도체가 정상인 사람들, 다른 그룹은 뇌 손상으로 편도체 기능을 잃은 환자들이었죠. 두 그룹 모두에게 단어 목록을 보여줬어요. 단어는 두 종류였습니다. 죽음, 공포, 배신처럼 감정적으로 강렬한 단어들, 그리고 의자, 연필, 창문처럼 감정과 무관한 중립적인 단어들이요. 시간이 지난 뒤 기억력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어요. 편도체가 정상인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 단어를 훨씬 더 잘 기억했어요. 중립적 단어는 흐릿해지는데 강렬한 단어들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반면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들은요, 감정적 단어와 중립적 단어를 똑같은 속도로 잊어버렸어요.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유독 오래 기억하는 건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니에요. 편도체라는 뇌 구조물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편도체는 뇌의 경보 시스템이에요. 싸움 중에 넌 항상 그래 라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 편도체는 이걸 위협 신호로 분류해요. 그러면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조절 물질을 분비하죠. 이 물질이 해마, 그러니까 뇌의 기억 저장 창고에 저 신호를 보내요. 이거 중요해.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결과 그 말은 일반적인 대화보다 훨씬 강하게 장기 기억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이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기억 자체의 선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사진에 필터를 씌워서 채도를 높이는 것처럼요. 상처 주는 말은 뇌 속에서 HD 화질로 저장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뇌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일시적으로 기능이 억제돼요. 쉽게 말하면 싸우는 그 순간에는 이성이 잠깐 꺼지고 감정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상대방 말에도 일리가 있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잖아요. 뇌 구조상 당연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왜 뇌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이 숲속을 걷고 있어요. 저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호랑이일 수도 있고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일 수도 있죠. 이때 두 종류의 조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조상은 에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무시했어요. 만약 그게 진짜 호랑이였다면 그 조상은 거기서 끝이에요. 후손을 남기지 못하죠. 두 번째 조상은 저거 위험할 수도 있어 하고 즉각 반응했어요. 나무잎이었으면 좀 쓸데없이 긴장한 것뿐이에요. 호랑이였으면 살아남았죠. 수만 년 동안 이 선택이 반복됐어요. 그 결과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조상들은 전부 두 번째 유형이에요.
위험에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요. 스워스모어 칼리지의 캐서린 노리스 교수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어요.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정편향이라고 불러요. 부정편향의 핵심은 비대칭이에요. 동일한 크기의 경험이라도 부정적인 경험의 심리적 충격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약 2배 더 강하다고 보고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상사한테 칭찬을 들었어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퇴근하다가 동료한테 그 보고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느 쪽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을까요? 대부분 후자죠. 칭찬 하나를 상쇄하려면 부정적인 경험보다 훨씬 많은 긍정적 경험이 필요해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기본 설정 값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정편향은 언어에도 흔적을 남겼어요. 인간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의 수가 긍정적인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보다 현저히 많아요. 왜냐고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부정적인 경험을 더 세밀하게 분류하고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 뇌가 부정에 더 정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된 증거예요.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춰 볼게요. 지금 이 내용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이 채널에서는 이런 심리학 연구들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같이 해두시면 더 좋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편도체가 그 말을 위협으로 태깅하고 강하게 저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싸움이 끝난 뒤에도 뇌는 계속 그 장면을 재생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추 루미네이션라고 부르죠. 반추는 원래 속아먹은 풀을 다시 입으로 올려서 씹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뇌도 비슷하게 한번 처리한 경험을 계속 다시 꺼내서 곱씹는 거예요. 왜 뇌는 이렇게 할까요? 사실 반추는 뇌의 자기보호 시도예요. 이 위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분석하려는 거죠. 호랑이를 만났을 때 다음엔 어떻게 피하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요. 문제는요, 호랑이는 피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상처 주는 말은 이미 들어버렸잖아요.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협이에요. 그래서 뇌가 아무리 반추해도 해결책이 안 나와요. 결국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것에 그치게 돼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 말이 사실인 건 아니겠지. 근데 혹시 사실이면 어떡하지? 이 루프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허지원 심리학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추는 대개 후회스러운 경험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요. 좋은 기억도 곱씹을 수 있지만 뇌는 기본적으로 해결 안 된 부정적 경험을 먼저 꺼내들어요. 더 무서운 건 이 반추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반추 경향은 뇌의 특정 연결 패턴으로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패턴이 강할수록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심각도와도 연관된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반추는 단순한 생각 습관이 아니라 뇌 구조와 연결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존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부정편향은 자존감을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요. 수천 번의 칭찬은 배경 소음처럼 처리돼요. 그런데 단 한 번의 비판적인 말은 기억의 전면에 배치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발표를 했는데 10명이 잘했다고 했어요. 근데 한 명이 좀 아쉬웠어 라고 했어요. 집에 가는 내내 그 한 명 말만 생각나는 거요. 이건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뇌가 부정적 신호에 더 많은 인지 자원을 배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사람, 특히 중요한 관계에서 나온 말일수록 편도체의 위협 반응은 더 강해져요. 그 말이 관계 자체를 흔드는 위협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이 부정편향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볼게요.
영아 발달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갓난아기들도 부정적인 감정 신호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부정 편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배운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뇌에 탑재된 거예요.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후기를 볼 때 별 5개짜리 리뷰 10개보다 별 1개짜리 리뷰 하나가 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리뷰 하나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게 되죠. 이게 바로 부정 편향이 소비자 행동에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SNS에서도 똑같아요. 내 게시물에 좋아요가 100개 달렸어요. 근데 댓글 하나가 좀 비판적이에요. 그 댓글 하나가 하루 종일 신경 쓰이죠. 그리고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이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한국은 관계 중심의 문화잖아요. 가족, 연인, 친한 친구처럼 관계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그 관계 안에서 나온 말의 충격이 더 커요. 편도체가 이 관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더 강하게 반응하거든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들은 한마디, 부모님께 들은 한마디, 연인한테 들은 한마디. 이런 말들이 유독 오래 남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정 편향은 뇌의 기본 설정이라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절할 수는 있어요. 오늘 당장 써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반추를 알아채는 연습입니다. 반추가 시작되면 대부분 그냥 그 흐름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반추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반응이 달라져요. 전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이 다시 활성화되거든요. 오늘 그 말이 또 떠오르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 시작됐네. 그게 다예요.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채기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3-2-1 감각 전환법입니다. 반추가 시작될 때 뇌를 현재로 끌어오는 방법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3가지를 말하고, 귀에 들리는 것 2가지를 말하고, 몸에 느껴지는 것 1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커피잔, 창문, 시계, 차 소리, 에어컨 소리,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다. 이렇게 하면 뇌의 주의가 과거의 그 말에서 현재 감각으로 이동해요. 편도체가 진정되기 시작하죠.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기법이에요. 세 번째, 의도적 반추로 전환하기입니다. 반추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치 않게 떠오르는 침투적 반추, 그리고 내가 의미를 찾으려고 능동적으로 하는 의도적 반추가 있어요. 침투적 반추는 우울감을 키우지만 의도적 반추는 오히려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방법은 이거예요. 그 말이 또 떠올랐을 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상처가 됐지? 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로요. 상처가 됐다는 건 그 부분이 나한테 중요하다는 신호예요. 그 중요함을 성장의 재료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가지 덧붙이자면요. 부정 편향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상처 주는 말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비슷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뇌가 그 말을 기억하는 건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 의도만큼은 고마워해도 돼요.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싸우고 나서 가장 나쁜 말 하나만 계속 떠오르는 건 예민해서도 아니고 성격 문제도 아니에요. 편도체가 그 말을 위협으로 태깅하고 부정 편향이 그걸 더 강하게 저장하고 반추가 그걸 계속 재생시키는 거예요. 뇌의 구조적인 작동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알아채고 조절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오래 머릿속에 남았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댓글 꼭 읽고 있거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